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보증금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했던 세입자는 안심했지만 보험회사는 묵시적 갱신이라며 한 푼도 안 돌려줬죠. 아파트 한 채 값에 맞먹는 돈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 전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제도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전세는 너무나 당연한 제도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전세 제도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집주인도 아닌 사람한테 거액의 돈을 맡긴다고요? 그것도 담보도 없이요? 미친 짓 아닙니까?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인도나 볼리비아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긴 한데 제대로 활성화된 곳은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특이한 제도죠. 영어로도 전세를 그냥 전세라고 표기합니다. 재벌이나 갑질처럼 한국어 발음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독특했던 전세 제도가 지금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빌라왕 사건 이후로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전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거든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봐 무섭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 돈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줄여서 허그라고 부르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집주인 대신 돈을 내주는 기관입니다. 이 허그가 최근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대신 갚아줬는지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매년 수조 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집주인이 망하거나 사기를 쳐서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허그가 대신 돈을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집주인한테 그 돈을 받아내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집주인이 이미 파산했거나 해외로 도망갔거나 아예 재산을 숨겨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허그는 돈을 거의 못 받아내고 있어요. 과거에는 대위 변제를 해줘도 경매를 통해서 대부분 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세 사기 물건들은 집값보다 전세금이 훨씬 높은 깡통 전세가 많거든요. 경매를 해봤자 허그가 준 돈을 다 못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허그는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한때는 회수율이 한 자릿수에서 10%대에 불과했습니다. 100원을 대신 갚아주면 10원도 못 받아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최근에는 든든 전세주택 매입 사업 같은 제도 개선 덕분에 회수율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손실이 막대합니다. 허그가 이렇게 돈을 쏟아붓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담보 인정 비율을 높였기 때문이죠. 원래는 전세 보증금의 일부만 보증해줬는데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전액을 보증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아파트는 100%, 오피스텔도 100%, 연립이나 다세대도 전부 100%로 올렸거든요. 정부가 전세금 전액을 보증해주겠다고 나선 거죠. 그러자 세입자들은 자기 부담이 사라지니까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들이 이걸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어차피 전액 보증해준다는 걸 알고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마구 올렸어요. 원래 시세보다 훨씬 높게 받아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보험만 들면 되니까 큰 부담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전셋값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갭 투자였습니다. 집값과 전세금의 차이가 적을 때 자기 돈을 최소로 넣고 집을 사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8천에서 9천만 원이면 1천에서 2천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그 보증금으로 집값을 메우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이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적은 돈으로 여러 채를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터진 거예요. 집값이 내려가면 갭 투자를 한 집주인은 큰일이 납니다. 전세금보다 집값이 낮아지는 깡통 전세가 되어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경매를 해봤자 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으니까 돈이 안 나오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빌라왕 사태가 터진 겁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 채의 빌라를 매입하고 전세금을 받아 챙긴 후 돌려주지 않는 대규모 전세 사기였죠. 수백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만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의 빌라왕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조사를 해보니 비슷한 수법의 사기꾼들이 여기저기에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나 컨설팅 업체까지 가세해서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겁니다. 심지어 빌라왕을 지켜주겠다며 사람을 모집한 것까지 밝혀졌죠. 이 사건 이후로 전세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보증보험을 들어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실제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돈을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묵시적 갱신이에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게 묵시적 갱신이죠. 그런데 계약이 갱신되면 보증보험도 다시 가입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허구에 청구하면 묵시적 갱신이라며 거절당하는 겁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집주인이 연락도 안 되는데 어떻게 계약 해지를 하냐는 거예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라고는 하는데 일반인이 그런 절차를 다 알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돈을 날리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쌓이면서 허구의 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대신 갚아준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집주인한테 받아내는 돈은 턱없이 적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세 가율 기준을 낮춘 거예요. 원래는 전세 가율이 100% 이하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90% 이하만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으면 보증보험을 못 드는 거죠. 집값이 3억 원인데 전세금이 2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가입이 안 되는 겁니다. 깡통 전세 위험이 높은 집은 아예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허그의 보증 한도 자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원래는 자기 자본의 60배까지 보증할 수 있었는데 위기 상황이니까 90배로 늘렸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곧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 배수가 계속 높아지면 단기적으로는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위 변제 능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정부 재정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허구의 손실이 늘어나면 결국 그 돈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거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세제도 자체의 구조에 있습니다. 전세는 고금리나 집값 상승이 있어야 유지되는 제도거든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나오고 집값도 오르니까 이득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금리 기조가 오래 이어지고 있죠. 과거처럼 예금 금리가 10%가 넘던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집값도 계속 오를 수만은 없고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아봤자 이자도 별로 안 나오고 집값도 안 오르면 손해거든요. 차라리 월세를 받는 게 낫죠. 그래서 요즘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월세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세가 60%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40%까지 떨어졌어요. 반대로 월세는 40%에서 60%로 늘어났죠. 전세와 월세 비중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세입자들은 전세 사기가 무서워서 월세를 선택하고 집주인들은 수익성 때문에 월세를 원하니까 결국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월세가 전세보다 훨씬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전세는 처음에 목돈이 들긴 하지만 나중에 돌려받으니까 실제 주거 비용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이거든요.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주거비로 사라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나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이 월세로 나가버리니까 저축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전세로 가자니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요즘은 대출 받기도 어렵습니다. 정부가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했거든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은 아예 금지됐어요. 아직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세입자를 먼저 받아서 그 전세금으로 집을 사는 방식을 막은 겁니다.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죠. 전세 대출 보증도 까다로워졌습니다. 보증 한도가 90%에서 80%로 줄었어요. 집값이 3억 원이면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만 보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보증 비율이 줄었으니 더 엄격하게 대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으면 6개월 안에 꼭 이사를 가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생긴 거예요. 대출은 받았는데 실제로 살지 않고 전세를 놓거나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만 있는 걸 막기 위한 조치죠. 이런 규제들 때문에 전세 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규제가 부담스러워서 전세를 안 내놓고 세입자들은 대출이 안 나와서 전세를 못 구하는 상황이에요. 결국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전세 물건은 값이 치솟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특히 아파트 전세는 정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은 전세 사기 때문에 다들 기피하고 아파트만 찾으니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이 정말 귀합니다.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있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요.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새 아파트가 들어서야 하는데 이것도 규제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많이 공급했었는데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전세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했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다주택자를 계속 압박하니까 집을 팔거나 공급을 줄이는 거죠. 전세 매물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전세난이에요. 전세난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세입자들은 월세는 싫고 전세를 구하고 싶은데 매물이 없습니다. 간신히 찾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손이 안 가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월세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월세 상승 속도가 전세보다 빠릅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월세로 수요가 몰리니까 월세값도 덩달아 오르는 거예요. 게다가 전세의 월세 전환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월세 압력이 더 커지고 있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1억 원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월 100만 원이면 전환율이 12%입니다. 1억의 1%가 100만 원이니까 월 단위로 따지면 12%가 되는 거죠.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정해놨습니다. 현재는 주택의 경우 4.5%예요.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니까 법으로 정한 상한선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집주인들은 전세 대신 월세를 받으려고 하고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세입자한테는 그럼 월세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집을 구하려고 해도 매물이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임대차 시장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서 투기를 막겠다고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집을 사서 살 수도 없고 전세도 못 구하고 월세는 너무 비싸고요.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전세도 어렵고 월세로 살자니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저축할 여력이 없으니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도 포기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전세로 시작해서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경로였습니다. 전세는 월세보다 저렴하게 살면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거든요. 그 돈을 종잣돈 삼아서 집을 사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사라지면서 월세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월세를 내다 보면 저축이 안 되니까 영원히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겁니다. 부모 찬스가 없으면 평생 월세로 살아야 하는 거죠. 외국도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다들 월세로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한국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외국은 애초에 전세 제도가 없었고 처음부터 월세 주심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전세가 있었기 때문에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했어요. 전세와 연동되어서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이죠. 집값이 10억 원이고 전세가 5억 원이면 월세는 그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덕분에 외국보다 월세가 싼 편이었어요. 그런데 전세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는 순수하게 집값을 기준으로 책정될 겁니다. 10억 원짜리 집이면 그에 맞는 수익을 내려고 월세를 더 받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월세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게다가 한국은 주거비 지원 제도가 외국보다 부족합니다. 외국은 정부가 월세를 보조해 주거나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높은데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전세가 사라지면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제도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이긴 하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세입자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집주인은 목돈을 활용할 수 있으니 양쪽 다 윈윈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세 제도를 유지하려면 전세 사기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세 신탁 제도가 그런 대안 중 하나입니다. 전세 신탁은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제3자 기관에 맡기는 방식이에요. 영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으면 반드시 정부 공인기관에 예침해야 합니다. 그럼 세입자는 안심할 수 있죠. 한국도 이런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과연 집주인들이 동의할지가 문제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으니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증금 규모 자체가 다르거든요. 외국은 월세 몇 개월치 정도만 보증금으로 받는데 한국은 집값에 맞먹는 거액을 맡기잖아요. 그걸 전부 신탁으로 관리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전세제도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금리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고 집값도 계속 오를 수만은 없으니까요. 집주인들이 전세를 줄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문제입니다.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한국도 완전히 월세 사회로 전환될 겁니다. 전세는 극소수만 이용하는 특수한 계약 형태로 남게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세로 살거나 아예 집을 사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는 겁니다. 문제는 월세로 살면서 집을 살 만큼 돈을 모으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집값이 비싼 지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거든요. 결국 부의 양극화가 심해질 겁니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집이 있는 사람은 월세 수입으로 자산을 불리고 없는 사람은 평생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부모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요. 정부도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거나 월세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주거 지원이 필요해요. 전세가 사라지는 건 막을 수 없으니 그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집값과 월세가 안정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땅은 한정돼 있고 규제는 많고 건축비는 계속 오르니까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용적률을 계속 높일 수는 없고 공사비가 너무 비싸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민 분담금도 엄청나게 커져서 실제로 진행이 안 되는 단지가 많습니다. 결국 답이 없어 보입니다. 전세 제도는 무너지고 있고 월세 부담은 커지고 있고 집값은 여전히 비싸고요. 젊은 세대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점점 포기하고 있습니다. 주거 불안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전세 제도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공유주택이나 코리빙 같은 대안적 주거 방식이 확산될 수도 있고요. 기술의 발전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증금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인공지능 기반의 임대차 중개 플랫폼 같은 게 나올 수 있죠. 이런 기술들이 전세 사기를 막고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도 계속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 신탁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 여부나 전세 가율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깡통 전세는 절대 피해야 하죠. 가능하면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은 전세 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물론 아파트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세 파악이 쉽고 경매 시 회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월세를 선택한다면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월세가 월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생활비를 쓰고도 저축할 여력이 생기거든요. 무리해서 비싼 곳에 살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되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처음부터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사겠다는 건 비현실적이죠. 외곽 지역이나 소형주택부터 시작해서 점차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투자보다는 실거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건 위험해요.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급매로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세 제도의 몰락은 단순히 주거 방식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중산층이 무너지고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세 제도는 더 이상 과거처럼 작동하지 않아요. 시대가 변했고 경제 환경이 달라졌거든요.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와 시장과 개인이 함께 노력해야 해요.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시장은 투명하게 거래하고 개인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모두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세 제도가 완전히 사라질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월세로 살면서 미래를 준비할 건가요? 아니면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살 건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해요. 전세 제도가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까지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요. 새로운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전세에 대한 경험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